지젝하고 돌라르가 쓴 이 오페라의 두 번째 죽음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우선 돌라르 같은 경우는 1부에서 그 모차르트를 분석하고요. 2부에서 지젝은 바그너를 분석해요. 근데 저는 1부의 돌라르 부분을 중심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오페라가 탄생한 시기가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17세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17세기 하면 절대왕정과 과학혁명이 발달하면서 이성이 발달하면서 자유로운 주체야. 이게 과거에 알고 있던 신에 의해서 내가 절대적으로 왕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런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갈등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긴장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긴장 사이에 붕괴될 수 있잖아요. 불안이 막 올라와. 그래서 불안을 상징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했던 게 새로운 환상적인 지택물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상의 지택물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절대주의의 왕정. 그치?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사회가. 그러니까 절대 왕정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절대주의적인 환상을 계속 집어넣어요. 왕은 신이야. 왕은 완벽해. 우리의 군주는 대단해. 계속 절대주의적인 환상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처음에 오페라가 만들어진 목적도 그렇고 계속 유지된 게 바로 국가를 위해서 절대적인 환상을 계속 심어주면서 사회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환상적인 지택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페라 보신 적 있으세요? 그쵸? 여기 아무도 없어. 네, 저도 본 적이 없는데 이제 TV나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접하잖아요. 그럼 딱 접하면 오페라 하면 딱 뭐가 뜨세요? 웅장하다. 화려해요. 웅장해요. 또 그리고 옷도 화려해. 거기다가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3시간을 상영하는데 3시간 내내 고음으로 성악을 계속 노래를 불러가면서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래서 누가 많이 볼까요? 3시간 상영하는데 돈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귀족들이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가 앞에서 연주를 같이 하면서 계속 노래 부르고 왔다 갔다 상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당시에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오페라에 대해서 뭐라고 까냐면 오페라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심심할 때 보는 거야.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페라를 본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바닥으로 까죠. 자, 또, 이 오페라를 보러 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이성, 분별력, 어디다 다 놓고 가냐면 이 오페라의 요금소 앞에다가 두고서 우린 감각만 가지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잉, 아까 말하는 고음으로 계속 지르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감각을 건드린다고 생각을 해서 철학자들은 이거를 평가절하하고 저급으로 치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오늘의 저자 돌라르와 지젝은 뭐라고 하냐면 오페라는 정신분석이 있기 전에 정신분석이 하던 역할을 하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각적으로 과잉적으로 막 건드리지. 감각이 과잉이니까 저한테 확 들어와요. 근데 그 감각 때문에 뭘 하냐면 사유를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어요. 정신분석이 탄생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 그 정신분석이 하던 역할을 오페라가 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오페라가 사망하실 때랑 맞아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차르트에 대해서 얘기한다 했잖아요. 모차르트의 음악 같은 경우는 위대한 예술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시대적인 것들 고발을 해야 돼. 그런데 그것과 함께 뭘 해야 되냐면 보편적인 차원, 인간의 보편적인 차원, 욕망, 사회적인 질서 이런 것도 같이 드러내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차르트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머리가 좀 아파지시긴 하겠지만 자 천천히 따라가 볼게요. 오페라는 3가지 형식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오페라 세리아, 그 다음에 오페라 부파, 징슈필이라는 게 있는데 오페라 세리아는 뭐냐면 아까 말한 절대 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 영웅, 신하. 쉽게 말을 하면 요즘으로 따지면 어벤져스. 또 지금 말하면 그 왕가 사는 남자처럼 이런 왕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사유할 수 있도록 계속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페라 세리아예요.
그럼 오페라 부파는 뭘까? 드라마. 우리 이제 이 개그, 이 좋은 남자 만나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우리 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게 오페라 부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징수필은 뭘까?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계몽주의 사상을 가지고 자유에 대해서 성장해서 사회 질서 안에 포섭될 수 있는 그렇게 나가는 게 징수필인데 어찌 보면 이 디즈니에서 나오는 이런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계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왕 얘기하고 평민 얘기하고 뭐 이제 성장하고 질서 체계에 잡히는 거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 모차르트가 어떻게 했냐면 한 번에 다 같이 올렸어요. 따로따로 분리하고 이거 아니니까 덮어 이렇게 아까 이제 원래 이제 이 절대주의의 환상을 넣기 위해서 요 오페라 세리아가 제일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8세기 들어서면서 계몽주의 사상이 막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태어난 이제 모차르트가 야, 이거 이렇게 덮어도 될 게 아니잖아 해서 다 같이 올려요. 자, 부부싸움 할 때 그냥 쉬쉬쉬쉬 덮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주 크게 터져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다 올려서 그냥 다 싸워보는 거야. 얘기해보는 거야. 네, 공론회장에서 이제 이야기하듯이 모두 다 모아놓고 다 펼침으로 인해서 계속 끝까지 밀어붙였다.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세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고조된 놀이터를 제시했다. 어떤 놀이터? 오페라라는 놀이터를 제시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모차르트가 쓴 피가로의 결혼 같은 경우는 정말 혁명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 드러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다 절대왕정으로 덮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드러냈으니 뭐가 돼요?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죽기 전에 10년 동안 몇 가지 오페라를 썼냐면 7편의 오페라를 써요. 궁중왕정의 음악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를 드러내는 혁명적인 음악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 질문은 이런 모차르트의 오페라는 어떤 모순을 드러내는지 세 가지 오페라를 가지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대타자의 결여를 이제 봉합하지 않아요. 자비라는 것을 통해서 덮는 것 같지만 드러내면서 그것을 또 여자한테 이동시켜서 여자들이 자비를 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욕망이 계속 반복해요. 욕망이 반복하면 여기서 내 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이 올라오는 대로 막 하면 선생님들 어떠실까요? 어려워. 네. 불편해. 공동체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싫어하기 때문에 쟤 없애야 돼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나부래요. 네. 그래서 공동체가 다시 유지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완벽해, 이건 정확해, 변하지 않아, 고정되어 있는 유일무이한 가치가 어떻게? 계속 변경이 가능해, 교환이 가능해. 이것을 모차르트의 오페라에서 드러내더라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부터 보실게요. 아까 말했던 시대적으로 선생님들 아까 이제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 왕정, 그런데 균열이 왔어. 덮어야 돼. 형식적으로는 봉건적인 형식을 갖고 있어요. 기표는 봉건적인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기의는 어떠냐면 어떻게? 자유, 이성적인 우리도 사유할 수 있어. 어떻게? 부르주아적인 내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요 두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타자가 완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비라는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 숭고한 지혜를 통해서 나 완벽해 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타자는 이렇게 숭고한 자비를 베풀면서 완벽한 타자가 돼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응답해주면서 내가 어떻게 그 위치에 있어라고 이제 안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과거에는 절대적인 대타자는 그냥 위치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제 위치가 아니라 뭐 때문에 바뀌었어요? 개인적인 특질로 바뀌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군주의 성품에 따라서 이 대타자가 완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결여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군주는 인간적으로 위대하지 않아? 그러면 자격 없어. 이렇게 치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군주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그냥 내가 위치 지어준 대로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 행동을 정당화해야만 그 위치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됐다. 이것을 오페라에서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비라는 것이 법의 타자로서와 법 너머의 타자를 구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법은 그냥 완벽하고 절대적이고 고정된 거예요. 그런데 자비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주관적으로 어떻게? 내용이 깊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덕적인 타자, 그것이 바로 진정한 타자라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남자들, 특히 고정되어 있는 계급들, 이것에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붕괴를 막는 것이 바로 여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모차르트가 여자들을 되게 좋아한다고 책에 써 있더라고요. 네, 우리 남자 선생님들이 두 분밖에 없으니까 다행이에요. 자,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급도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이동,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여자들의 이런 이동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이동하는 걸 통해서 희생양이 되는데 그걸 통해서 구원자가 된다. 이제 예수님 표상 딱 뜨시면 선생님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모차르트의 곡을 가지고 왔어요. 이 피가로의 결혼은 두 쌍의 연인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첫 번째는 귀족층, 백작과 백작 부인과 또 하인층, 시장과 피가로. 이 시장과 피가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벌어져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백작이 완벽한 존재일까요? 자비랑 아량을 계속 베풀면서 자기가 계속 적법한 위치에 있다. 형식적으로 완벽한 존재다라고 계속해요. 요 당시만 해도 하녀가 이게 이제 결혼을 하면 첫날 밤을 이게 이제 주인이 취할 수 있는 법이 있었대요. 네, 초약권이라고 해요. 네, 초약권이 있었는데 이 백작은 어떻게 했냐면 특권을 공식적으로 중지. 나 안 할 거야. 갖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뒤에서 계속 이 여자를 자꾸 꼬셔. 은밀하게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래. 어떻게 유지하냐면 야 결혼해. 내가 초약권 행사 안 할게. 결혼해. 그런데 어디서 살아? 우리 집에 가서 살아. 내가 방 하나 줄게.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피가로는 좋다고 가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하냐면 눈 좀 떠. 눈 감고 있지만 눈 좀 떠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은밀한 계획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백작은 봉건적인 주인. 아, 내가 진짜 완벽한 존재야 라는 봉건적인 주인인 척 하면서도 어떤 주인이라? 계몽적인 주인. 아, 내가 이 여자를 취할 수 있어. 이 여자를 갖고 싶어. 이런 은밀한 이 결여가 나 있는 대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백작이 아까 말했잖아요. 피가로를 방 하나 주고 이 여자를 계속 편하게 만날 생각으로 했는데 어떤 이 백작 부인과 이 하녀 시장이 의복을 교환해서 자신의 위치들을 교환함과 동시에 어떻게 했냐면 그런 백작의 계획이 들통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복을 교환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녀인 척하고 있더니 백작이 와서 자기를 꼬시는 거야. 그치? 백작 부인인지도 모르고 자기 와이프인지도 모르고 가서 하녀인 줄 알고 반지 주면서 꼬시는 거예요. 아까는 뭐랬어? 나는 내가 초약권 행사 안 할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중요한 건 이 시장도 백작 부인의 옷을 입었어요. 백작 부인의 옷을 입고 누구랑 만나냐면 피가로랑 만나. 그럼 백작이 그거 보고 어떻게 하겠어? 이 여자 자기가 앉았으면 몰라요. 자기가 하는 건 괜찮아. 이 여자가 하고서 머리가 팽 돈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이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막 용서를 구해요. 근데 백작이 어떻게 해요? 안 돼. 6번을 해요. 왜? 자기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 이 상징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주체인데 결여됐다는 걸 인정하면 무너지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구해주는 게 누구라고 했을까? 여성이라고 했죠. 누가 오냐면 백작 부인이 와요. 백작 부인이 와서 아까 이제 백작 부인의 옷을 입고 있는 시장이 있는데 백작 부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 이제 안 거지. 그러니까
백작 부인에게 계속 용서를 구한다. 이제 용서를 구하는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누가 용서를 해주냐면 여인, 백작 부인이 용서를 해주면서 다시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비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대타자의 결여를 메우기 위해서 한 자비는 이런 신적인 숭고함의 자비라면 여기서 백작 부인이 한 자비는 인간적인 세속적인 용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음악을 준비했어요. 자, 이제 아까 말한 계급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인과 백작 부인이 같이 부른 노래예요. 그런데 음악에서는 어떻게? 계급에 구분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평등해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음악은 이것처럼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대차자의 결여를 드러내면서도 자비로 여자들이 다시 평등하게 종합하는, 질서를 종합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락강의 표어죠. 너의 욕망을 양보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욕망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자기 눈앞에 있는 대상이 완벽한 존재야. 완벽한 대상이야. 그 대상을 나는 소유하고 욕망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여 때문이 아니라 그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망의 특징이 언제나 변형이 가능하다. 그래서 완벽한 대상 찾아서 계속 산만리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욕망은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 우리가 환상 안에서 환상에 들어와 완벽한 존재야? 그러면 그거 따라가. 근데 또 다른 대상한테서 완벽한 존재야? 또 따라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계는 아무런 비밀이 없어. 텅 빈 주체야. 어떻게? 그냥 내 안에서 환상을 만들고 그 안에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향유를 만들어낸다, 산출해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반복들을 상징적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 재탄생해야 돼. 주체가 그래서 탄생해.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죠. 근데 요거에 반해서 못한 사람이 바로 돈조반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조반니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이름, 실패한 부성적 권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석상은 죽은 아버지잖아요. 그 죽은 아버지 때문에 반작용으로 이 돈조반니 같은 여자들 많이 만나는 이런 현상들이 욕망을 추구하는, 욕망을 반복하는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까 말한 피가로에서의 백작, 우려된 주체인 아버지인 반면에 돈조반니는 그 아버지로 인한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 돈조반니에 대해서 선생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여자들 많이 만났어요. 어떻게 하냐면 감각적인 악마적인 힘이라고 해요. 계속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절대적인 것들을 찾아서 계속 찾아다녀요. 그런데 내 안에 이미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동일성을 갖고 있지 않아.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만나는 여자, 다음 만나는 여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을 안 느껴. 이해가 되세요? 죄책감을 안 느껴. 그래서 참 모르겠어요. 죄책감이 자꾸 느껴져.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성으로 이제 악마적인 감각적인 감성이 이제 성적인 거로 나온 게 돈조반니인데, 돈조반니는 이런 불충실이라는 성을 계속 옮겨다니면서 계속 사람들 만나는 불충실에 끊임없는 반복을 했어. 근데 그런 반복을 어떻게 했냐면 충실하게 했어. 이해가 되세요? 불충실해. 이 여자는 저 여자 계속 찝쩍거리고 만나고 다니는 그거를 끊임없이 반복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충실하게 계속했어요. 몇 명 했냐면 2065명. 오늘 원장님 강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분류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실 건데 그때 참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돈조반니 같은 경우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두려움 없이 감정도 못 느끼고 계속 고통과 쾌락을 계속 넘어서는 대표 인물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돈조반니가 이제 오늘 오페라 강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는지 잠깐 이 샴페인 아리아를 한번 들어보실게요. Finca de vino cae dalla testa, una gran festa va a preparare. Se trovi in piazza qualche ragazza, e quando quella cerca menare, e quando quella cerca menare, cerca menare, cerca menare, senza alcun ordine la donna sia, chi il minuetto, chi la follia, chi la rimanda, fare ballare, il minuetto fare ballare, chi la rimanda, fare ballare, chi la follia, fare ballare, meglio fra tanto dall'altro canto, quando questa quella può moreggiare, alla mia lista domattina tu una decina devi aumentare, alla mia lista tu una decina devi aumentare, se in piazza qualche ragazza che come quella cerca menare, alla mia lista domattina tu una decina devi aumentare, senza colonne la fantasia, il minuetto, la follia, la rimanda, fare ballare. Alla mia lista domattina tu una decina devi aumentare, tu una decina devi aumentare, tu una decina devi aumentare, devi aumentare, devi aumentare, devi 여기서의 특징은 음악이 계속 비트 있게 반복되잖아요. 욕망 멈추지 않아요. 계속 가요. 근데 우리는 양다리만 걸쳐도 나 분노하고 욕하잖아요. 보셨어요? 수첩이 있었대요. 명단 2065명. 네. 자, 헬테고르가 말해요. 그러면 돈조반니는 여자 사냥꾼이냐, 악마적인 죄인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비판해야 되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뭐라고 답변하냐면 돈조반니는 이런 윤리나 도덕, 이런 절대적인 상징적인 아까 부성적인 게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체계 너머에 배제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체계에 있지 않아. 벌써 배제된 자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제된 자에 대해서 우리 안에 오는 감정이 뭐죠? 그 이민자들,
유태인들이라고 치부했던 그런 자들한테 우리는 공통적으로 과잉이 향유되잖아. 계속 여자를 계속 건드리고 다니고 막 이런 거 불편해. 그래서 공동체에 위협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욕망이 계속 반복할수록 공동체에 위협을 줘. 근데 더 웃긴 건 모순이 여기서 드러나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뭉쳐. 어떤 사람들이 뭉치냐면 이 존조반니가 이제 이따 강의 들으시겠지만 국적도 불문하고 계층도 불문하고 나이도 불문하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사람들한테 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계층도 달라. 나이도 달라. 국적도 달라.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존조반니한테 대결을 해서 어떻게 해요? 뭉쳐요. 협력한다. 그래서 계급이 없이 평등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우리 락강의 표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해하시죠? 성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 환상으로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환상을 얘기할 건데, 자, 고정적으로 이 시대에 여자들은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냐면 여자들에 대해서 여자들은 불충실해. 기분 나쁘죠? 참으세요. 덕성이 미심쩍어. 자, 문화에 대립되는 그냥 자연적인 존재야. 그냥 자기 맘대로 하고 다니는 존재. 인상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성에 대립되는 감정을, 정서를 대표하는 존재야. 그래서 여자들을 뭐라고 이제 생각했냐면, 여자들은 본성적으로 불안정하고 타락이 가능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시대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나 미덕이나 충실성은 불변하는 가치야. 라고 얘기를 해요. 좀 이해가 되세요? 사랑을 누구랑 하는데? 여자랑 하는데 아까 여자 뭐라 그랬어? 덕망이었고 불변 가능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냥 자연이라며. 근데 어떻게 변하지 않는 사랑이 고귀한 것으로 가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하고 이제 모차르트가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인간은 자유로운 척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벌써 분열된 주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법이 자아 이상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멋있어질 거야 라는 자아 이상도 있지만 초자아가 우리 이데올로기가 뭐라고 하죠? 즐겨. 이렇게 하죠. 이 두 가지가 계속 분열된 채로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자유인 척 하지. 그런데 어떻게? 체면 때문에 복종하는 거야 그냥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등, 이 자유 고정된 거,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고 아는 거 고정된 게 아니다. 어떻게? 교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말한 이 여자는 다른 여자와 매한가지야. 근데 여자만 그래? 모든 사람은 다 그래. 모든 사람은 대체 가능해. 왜? 환상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환상 안에서 모든 사람은 대체 가능해. 이 소무자 대상에 이 사람한테 꽂혔다 이렇게 꽂히잖아요. 그것처럼 대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특권적인 주체 없어요. 특권적인 사랑의 대상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코시탄툰테라는 이 모차르트 곡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두 명의 이 연인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두 쌍이에요. 둘은 자매고요. 그런데 요 남자 한 명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 여자친구들하고 잘 지내?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냐면 내 여자친구는 나랑 마음이 똑같아. 절대 변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옆에 있던 남자도 또 내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야. 절대 나의 사랑에 대한 이 사랑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그럴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변장을 시켜요. 변장을 시키는데 이 변장 때문에 이 여자들이 조금 마음이 흔들려요. 근데 거기다가 뭐가 나타나냐면 이 여자들이 하녀가 있어요. 이 초자예요. 남자친구들 지금 전쟁터 나갔잖아. 지금 나이들은 지금 나한테 온 남자들하고 좀 즐겨. 만나. 괜찮아. 어쩌실래요? 만나실래요? 안 만나? 그래서 이 여자들이 마음이 흔들려서 이렇게 만나네. 나중에 결혼 서약까지 써요.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보는 게 코시에서는 아까 말했던 그 피가로의 결혼에서는 그 계급이 달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계급이 다른 게 아니라 계급이 똑같아. 사관이야. 이 자매도 자매야.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변장에서는 계급이 변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고정되어 있던 사랑, 이 위치,
애인이라는 위치가 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 변해 안 변해? 고정된 거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장하고 나타난 이 여자들의 남자친구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바꿔요. 바꿔서 자, 유일무이한 주체는 있다 없다? 없다. 다 대체 가능하다.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돌라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감정들 배후에 우리 잠복되어 있는 체계들,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기계적인 부분이 있어. 구조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지난주에 강의 들으셨던 것처럼 응시를 통해서 그 응시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응시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것처럼 그 안에서 이제 환상이 돌듯이 내 안에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구조 좀 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감정에 꽂혀서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러지 말고 제발 구조 좀 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구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음악이라는 거예요. 음악은 모든 감정으로 오잖아요. 음악이 이 감정으로 오면서 모두 그 감정은 진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이 없대요. 분별이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진지한 곳에서 말로는 진지하게 하지만 사실 거짓말일 수도 있고 또 거짓말을 하는데 음악은 진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음악을 들어볼 건데 여기서 핵심은 첫 번째 변장하고 온 남자들한테 이 여자가 딱 나는 안 변해. 바위처럼 나는 원래 남자친구 기다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그럴까요? 음악을 들어보세요. 음악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마지막 음악은 안정적인가요? 바위처럼 단단하게 안정적이에요? 벌써 흔들리고 있다. 말로는, 언어로는 나 바위처럼 안 흔들려 하지만 음악에서는 진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음악은 언어 너머의 영역이다. 언어 끝에 가면 음악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악은 그래서 오페라의 동력은 우리 신화에서 보면 내가 천상을 지배하지 못해? 그러면 내가 지하세계를 지배하겠어 하잖아요. 프로이트도 이성적으로 내가 무의식적인 저승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를 지배하겠어 했던 것처럼 오페라에서는 이런 음악을 통해서 이런 저승, 무의식적인 것들을 건드리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페라의 제한적인 해결책이 뭐냐면 계속 이런 주체적인 고정된 것들 있지. 그런데 계속 지식기표들, 고정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계속 결합을 해야 돼. 근데 그 결합해주는 게 바로 오페라고 음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테가 말해요. 야, 그 당시에 우리 모차르트 음악 이게 뭐야? 사람들이 막 비난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부인할 게 아니라 그 가치, 그 안에 있는 구조, 모차르트가 말하는 우리의 진짜 욕망, 사회적인 질서를 보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다 교육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